요즘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막 넘나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환율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그래서 이게 내 월급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중앙일보, 매일경제기사, 그리고 BNK 금융지주나 자본시장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쫙 펼쳐놓고요. 네네. 이 숫자들이 어떻게 우리 집 식탁 물가와 더 나아가 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아주 집요하게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환율이라는 이 거대한 경제 지표가요, 평범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왜 해외여행 한 번 가기가 부담스러워지고 동네 마트 과일 코너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오늘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고개를 갸웃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고 그래서 환율은 내려가야 한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게 교과서적인 설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바로 지난 9월에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무려 6조 원어치나 샀는데도 환율은 오히려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현상인가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고환율 사태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거대하고 빨랐던 거죠. 빠져나가는 물이요? 네, 바로 한국의 투자자들이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나가는 흐름, 이른바 자본 유출의 힘이 유입되는 힘을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이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턴의 환율 상승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우리 안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미국 주식이 잘 나가서 이 정도로 열풍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더해서 아주 거대한 두 개의 축이 동시에 해외로 방향을 틀면서 이 흐름을 증폭시켰습니다. 두 개의 축이요? 네. 그 첫 번째 축은 바로 우리가 노후를 맡겨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이 왜 갑자기 해외로 나가는 거죠? 중앙일보 기사에서 연못 속 고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연못 속 고래? 국민연금의 덩치가 너무 커져서 국내 주식 시장에만 머물 경우에 사고 팔 때마다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자기 자산 가치도 깎아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운용자산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고요. 2024년 말까지 해외 주식 비중을 35.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거대한 자금의 이동 방향인 거죠.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축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 그 소위 서학개미들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는 단순히 미국 주식이 좋더라 하는 그런 기대를 넘어서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좀 묻어납니다. 절박함이요? 네,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아,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말이 그냥 좀 자조적인 유행어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국내 시장에 실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익률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기업들은 유상증자나 신규 상장으로 주식수를 늘려버리고 아, 그런 패턴들. 네, 그런 패턴에 지친 겁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는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불신이 쌓이면서 더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인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이건 감정적인 박탈감을 동반한 구조적인 이탈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계획된 이탈과 개인들의 실망 섞인 이탈, 여기에 기름을 붓는 요인이 또 하나 있죠. 자료를 보니까 바로 금리 차이. 네, 그게 세 번째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5%, 한국은 3.5%죠. 2%포인트나 차이가 나네요. 네, 상식적으로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미국 국채만 사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달러 다산의 매력도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결국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합쳐지면서 외국인이 아무리 한국 주식을 사도 막을 수 없는 원화 약세의 파도를 만들어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정리가 되네요.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 그리고 한미 금리 차라는 세 가지 엔진이 달러 수요를 폭발시키면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어차피 난 해외 주식 안 하니까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집 장바구니 물가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시작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의 이름이 바로 수입 물가입니다. 수입 물가? 네,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원자재, 심지어 우리가 먹는 밀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는 건 똑같은 1달러짜리 원유나 커피 원두를 사오는데 1,300원이 아니라 1,400원을 줘야 한다는 뜻이죠. 와, 모든 수입품의 원가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7% 넘게 올라버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본 보고서 수치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1,400원대 환율에서는 환율이 단 1%만 올라도 수입 물가는 무려 4.9%나 오르고 이게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물가까지 1.9%나 즉각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네, 그 분석에 맞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폭되는 건데 이건 그냥 수입품이 비싸진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충격이 증폭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파급 효과요? 제품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즉, 경제 전체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기초 비용이 상승하는 겁니다. 빵의 재료인 밀가루 값이 오르면 빵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빵을 쓰는 샌드위치 가게, 햄버거 가게의 원가까지 다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 모든 물가의 상류에 있는 댐 수위가 올라가니까 하류에 있는 모든 물가가 따라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1.9% 상승이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움직이는데 환율만으로도 그 절반이 넘는 충격이 온다는 거네요. 이러면 당장 지갑 여는 게 두려워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영향,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소비 위축. 네, 같은 보고서에서 환율이 1% 오를 때마다 소매 판매, 즉 사람들의 씀씀이가 0.9%씩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당장 내야 할 공과금, 식비, 교통비가 다 오르니까요. 그럼 외식 한번 할 거 참고 새 옷 사는 걸 미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가 줄면 당연히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 수입 식자재를 쓰는 동네 식당 사장님을 한번 생각해보죠. 환율 때문에 밀가루, 식용유, 커피 원두 가격은 다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고 손님 떨어질까 봐 음식 가격을 선뜻 올리긴 어렵습니다. 결국 오르는 원가 부담을 사장님이 혼자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힘드시겠네요. 이런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지역 상권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환율 상승은 이처럼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한숨소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말 힘들겠어요. 대기업이야 수출도 하니까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받는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이득을 보는 환차익 효과라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런데 수입 원자재로 물건을 만들어 국내에 파는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영향인 중소기업의 위기와 고용 불안입니다. 고용 불안까지요? 네, B&K 금융지주 보고서에 아주 뼈아픈 수치가 하나 나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전부 반영해서 제대로 값을 받는 중소기업은 13.8%에 불과했습니다. 13.8%요? 그럼 10곳 중 한두 곳만 빼고 나머지는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는 거죠. 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돈을 못 버니 당연히 투자를 줄이고 사람을 새로 뽑기는커녕 있던 직원도 내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결국 환율 문제가 돌고 돌아서 우리 밥줄,
우리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다른 연구 자료를 보면 이런 환율 충격은 규모가 작은 수출 기업에 더 치명적으로 작용해서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어지는 거죠. 들어볼수록 상황이 심각한데요. 원인도 구조적이고 그 영향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고요. 그럼 정부나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텐데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외환 당국이 가장 자주 쓰는 카드는 구두 개입입니다. 구두 개입이요? 네.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와 같이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구두 개입이라 솔직히 말로만 경고하는 게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막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종의 심리전인가요? 심리전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환율은 수급뿐만 아니라 심리에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아, 당국이 이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투기적으로 달러를 사려는 세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경제기사를 보면 시장에서는 당국이 1,480원이라는 특정 선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고 방어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달러를 풀기도 하는 거고요. 그럼요.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직접 푸는 실개입에 나서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금융기관들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하는 부담금을 면제해줘서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대기업들한테 협조 요청도 한다고요? 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형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조치들이 환율의 급등 속도를 늦추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들, 국민연금이나 서학개미들의 구조적인 해외 투자 흐름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정책 당국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딜레마. 네, 많은 전문가들이 해외 투자 확대라는 이 구조적 요인이 계속되는 한 과거처럼 환율이 쉽게 1,100원이나 1,200원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아예 환율의 균형 레벨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진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환율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봐야 할까요? 좀 희망적인 소식은 없습니까? 꼭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세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말 환율을 지금보다는 낮은 1,418원 정도로 예측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한국 채권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서 대규모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등의 긍정적인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구조적인 흐름 때문에 과거의 저환율 시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중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환율은 외환 시장의 숫자를 넘어서 우리 집 가계부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국민연금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더 나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향하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결국 돌고 돌아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우리 모두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단기적인 시장 안정 농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서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다시 안으로 되돌릴 것인가, 혹은 최소한 더 빠져나가지 않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분해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환율을 잡는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여서 원화의 매력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자료들은 지금 한국 경제가 역대 최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짊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금리를 올렸다가는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내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정책 당국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빚을 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가게가 무너질 위험이 있고요. 반대로 내수 경제를 살피자니 환율이 더 올라 물가 불안이 심해지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고통스러운 약을 삼켜야 할까요?
아니면 국내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높은 환율과 물가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 경제는 그 누구도 정답을 모르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